여러분, 숫자 몇 개부터 던져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600조 원, 3,200억 달러, 945테라와트시, 그리고 2028년. 이 숫자들이 지금 한국 조선업과 원자력 산업을 동시에 흔들고 있는 거대한 사건의 정체입니다.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는 2035년 전 세계 SMR 시장 규모를 약 600조 원으로 내다봤고 글로벌 SMR 자본 지출이 3,2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시장의 한복판에 2025년 12월 삼성중공업이 미국 성급협회 ABS로부터 바다위 원전 설계 인증서를 손에 쥔 겁니다. 그것도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그냥 흘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인증서 두 장이 손에 들어온 순간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의 에너지 회사들이 한국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 배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또 그 배가 뭘 할 수 있길래 전 세계가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K원전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실 거고 왜 외신들이 한국이 또 한 번 일을 냈다라고 평하는지 분명히 이해되실 겁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질문부터 풀어드릴게요. 도대체 바다위 원전이라는 게 정체가 뭐냐는 거죠? 이 녀석의 정식 이름은 부유식 해상 원자력 발전 플랫폼인데 영어로는 FSMR이라고 불러요. 바로 플로팅 SMR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SMR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고리 원전이나 한울 원전 같은 대형 발전소들은 보통 1000메가와트 이상의 전기를 뿜어냅니다. 정말 도시 한두 개쯤은 가볍게 책임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인 거죠. 반면에 SMR은 그 덩치를 확 줄여서 보통 300메가와트 이하로 만든 아주 작고 야무진 원전입니다. 그렇다고 작다고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작은 원전은 공장에서 부품 찍어내듯이 모듈로 만들어서 현장으로 가져와 조립할 수 있거든요. 이게 마치 레고 블록을 맞추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어보자면 기존 대형 원전이 장인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드는 명품 가방 느낌이고요. SMR은 표준화된 공장에서 착착 찍어내는 아주 고품질의 기성품인 셈입니다. 사실 명품 가방은 멋지긴 한데 1년에 몇 개 못 만들고 가격도 정말 입이 떡 벌어지잖아요. 반면에 공장에서 양산하면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훨씬 빠르게 그리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존 대형 원전은 한번 지으려면 10년 넘게 걸리고 돈도 수십조 원이 깨지거든요. 그런데 SMR은 공장에서 미리 딱 만들어 두기 때문에 건설 기간도 엄청 짧고 들어가는 비용도 훨씬 적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 발짝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만약 이 작은 원전을 땅 위가 아니라 배 위에 떡하니 얹는다면 과연 어떨까요? 바로 그 놀라운 일을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제대로 해낸 겁니다. 부유식 원전은 거대한 바지선이나 선박 모양의 구조물 위에 SMR을 통째로 올려놓은 형태거든요. 배니까 당연히 물길 따라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이고요. 전기가 부족한 섬마을로 끌고 갈 수도 있고 해안도시 앞바다에 정박시켜서 전력을 바로 쏴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땅을 새로 사거나 산을 깎아낼 필요도 전혀 없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냥 바다 위에 띄워버리면 그곳이 바로 최첨단 발전소 부지가 되는 셈이니까요. 일상 언어로 바꿔보면 캠핑 갈 때 발전기 하나 챙겨가면 산속에서도 전기 빵빵하게 쓸 수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부유식 원전은 그 휴대용 발전기의 무려 국가대표급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도시 하나를 통째로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발전기를 배 한 척에 실어서 원하는 곳 어디든 끌고 가는 거니까요. 한국원자력연구원 발표를 봐도 부유식 원전은 부지 선정이나 설비 제약 조건이 훨씬 덜 까다롭고 건설 기간도 딱 2년 정도로 짧은 데다 비용까지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가득합니다. 여기서 아마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배 위에 원자로를 올리는 게 정말 안전하긴 한 거야.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받은 인증의 핵심 내용이 바로 그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었거든요. 여기서 미국 선급협회 ABS라는 곳이 나오는데 여기가 1862년에 세워진 세계 최고 권위의 선박 인증 기관 중 하나예요. 지난 1962년에 세계 최초의 원자력 상선이었던 미국의 사바나호를 직접 인증했던 곳도 바로 이 ABS였습니다. 이렇게 깐깐하기로 소문난 기관이 2025년 10월 24일에 삼성중공업의 부유식 원전 설계에 대해 기본 승인 즉 AIP 인증서를 발급해 준 거예요. 쉽게 말해 이 설계는 국제 안전 기준에 딱 맞고 실제로 만들어도 될 만큼 충분히 타당하다라고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공식 도장을 쾅 찍어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받은 인증서가 단 한 장이 아니라 무려 두 장이라는 점이에요. 하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스마트백이라는 한국형 SMR 두기를 탑재한 설계에 대한 인증이고요. 다른 하나는 덴마크 회사 시보그가 개발 중인 용융 염원자로 즉 CMSR을 탑재한 CMSR 파워바지 설계에 대한 인증입니다.
이 두 가지 면허를 동시에 손에 쥐었다는 건 삼성중공업이 어떤 종류의 SMR이든 자유자재로 배 위에 얹을 수 있는 범용 플랫폼을 완성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의미인지 이해하기 쉽게 자동차에 비유해 볼게요. 삼성중공업은 지금 전기차도 뚝딱 만들 수 있고 수소차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서로 다른 두 장의 면허증을 동시에 딴 회사가 된 겁니다. 이제 어떤 손님이 찾아와서 어떤 스타일의 차종을 원하든 다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작고 분산된 전력이 절실한 동남아 섬나라에는 차세대 CMSR 모델을 추천하고요. 안정성이 검증된 기술을 원하는 중동이나 대형 산업단지에는 한국형 스마트백 모델로 맞춤형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전 세계 시장을 통틀어 봐도 한 회사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 노선의 부유식 원전 설계를 동시에 인증받은 사례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회사 쪽 설명을 빌리자면 원자로와 발전 설비를 기능별로 나눠서 그룹으로 묶는 구획 설계를 적용했기 때문에 SMR이 들어가는 칸만 살짝 바꾸면 다양한 종류를 다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겠죠. 그럼 도대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다들 난리인 걸까요? 왜 갑자기 전 세계가 이 작은 원자력 발전소에 이토록 사활을 걸고 달려드는 걸까요? 그 정답은 의외로 여러분이 매일 쓰고 계시는 챗GPT나 유튜브, 그리고 구글 검색창 안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질문 하나 툭 던질 때마다 혹은 영상 추천 하나 받을 때마다 지구 어딘가 데이터 센터에서는 수만 대의 서버가 일제히 깨어나서 돌아가거든요. 이 서버들은 24시간 내내 단 1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를 끊임없이 빨아들여야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945TWh라는 숫자가 진짜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데이터 센터 한 분야가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가 쓰는 전기를 집어삼키는 그림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벌써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나온 자료들을 보면 아마존은 SMR 개발에만 5억 달러 넘게 쏟아부었고 구글은 카이로스 파워라는 곳과 500메가와트 규모의 SMR 구매 계약까지 체결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인 에퀴닉스도 롤스로이스나 오클로 같은 SMR 개발사들과 손잡고 아예 핵에너지를 직접 도입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실 텐데 빅테크들은 그동안 줄곧 친환경을 외쳐오지 않았나요? 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거 놔두고 굳이 원전을 이렇게 찾아 헤매는 걸까요? 정답은 아주 단순한데 데이터 센터는 전기가 단 1초라도 끊기면 그야말로 난리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태양광은 밤이 되면 쉬어야 하고 풍력은 바람이 안 불면 발전량이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건 마치 출근해야 하는데 시동이 걸렸다 안 걸렸다 하는 자동차를 매일 타야 하는 상황이랑 비슷한 거예요. 빅테크 입장에서는 사업에 존폐가 걸린 리스크라 절대 허용할 수 없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찾아낸 완벽한 답이 바로 SMR입니다. 24시간 무중단으로 쌩쌩 돌아가고 탄소 배출도 없는데 덩치까지 작아서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붙여놓을 수 있는 그런 꿈의 발전소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부유식 원전이 진짜 결정적인 카드로 떠오르게 됩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와 통신망은 대부분 해저 광케이블이 모이는 연안 지역에 옹기종기 밀집해 있거든요. 문제는 이런 바닷가 근처 땅값이 워낙 비싸서 부지 확보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점입니다. 안 그래도 좁은 도심 한복판에 원전을 짓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부유식 원전의 진가가 제대로 발휘되는 겁니다. 땅이 없으면 그냥 바다 위에 둥둥 띄워버리면 그만이니까요. 데이터 센터 앞바다까지 배를 끌고 가서 케이블 하나만 딱 연결하면 전력 공급 준비가 끝납니다. 그래서 빅테크들한테 부유식 SMR은 마치 데이터 센터를 위한 거대한 모바일 보조 배터리 같은 든든한 존재가 된 거예요. 전기가 더 필요하면 배 한 척 더 끌어오면 되고 데이터 센터를 다른 도시로 옮기면 발전소도 같이 졸졸 따라가면 되는 시스템인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반전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CMSR 파워바지는 100메가와트급 원자로 모듈을 최소 2기에서 최대 8기까지 마음대로 탑재할 수 있게 설계됐거든요.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200메가와트면 2기 얹고 800메가와트가 필요하면 8기를 얹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정말 레고 블록 쌓듯이 자유자재로 구성이 가능한 셈이죠. 데이터 센터 덩치가 커지면 발전소도 같이 키우고 반대로 작아지면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니 빅테크 임원들이 이 설계도를 보고 얼마나 눈독을 들였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올 법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거면 왜 다른 나라들은 진작에 안 만들었대요? 사실 다른 나라들도 이미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발 빠르게 움직였죠. 시계를 잠깐 과거로 돌려보면 이 길에 제일 먼저 발을 들인 건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는 2019년에 아카데믹 로모노소프라는 세계 최초의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를 북극의 작은 도시 페벡에 정박시켜서 가동을 시작했거든요. 70메가와트짜리 원자로 2기를 배에 실어서 그 추운 북극 도시까지 끌고 간 겁니다. 이 발전소는 가동 5년 만에 무려 10억 킬로와트시 넘는 전력을 만들어냈고 온실가스 배출도 약 39만 톤이나 줄이는 엄청난 효과를 냈어요.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사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차세대 원자로를 탑재한 후속 부유식 원전들을 줄줄이 더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네 북극 자원 개발과 군사적 요충지 선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인 거죠. 중국은 한술 더 떠서 훨씬 더 노골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 광핵그룹은 200메가와트급 모델을, 중국 핵공업 집단은 385메가와트급 모델을 내세워 부유식 원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걸 도대체 어디에 배치하려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남중국해의 인공섬이랑 해상 원유, 시추 시설들입니다. 단순히 전기만 주려는 게 아니라 자기네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강력한 에너지 거점으로 써먹겠다는 속셈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유식 원전 경쟁은 단순한 기술 싸움이 아니라 자원과 영토, 주권, 그리고 미래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치열한 전쟁터인 셈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로모노소프호는 기술이 좀 낡은 데다 안전 기준이나 투명성 면에서 서방 국가들이 보기엔 좀 찜찜하다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중국 모델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도저히 사다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한국 같은 나라들이 자 이제 우리도 제대로 된 부유식 원전을 만들어 보자라며 뛰어들었는데 그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한 게 바로 삼성중공업이었던 겁니다. 미국 최고권위의 ABS 인증을 받았다는 건 단순히 기술력이 좋다는 걸 넘어 이제 서방 진영이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글로벌 표준 상품이 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부유식 원전이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어제 오늘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시계를 1970년대 미국으로 돌려보면 당시 오프쇼어 파워 시스템즈, 줄여서 OPS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유식 원전을 만들겠다고 아주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결국 깐깐한 규제와 돈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사업을 접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사실은 그 다음 대목입니다. OPS가 쓰던 세계 최대 규모의 크레인이 사업 실패 후에 결국 중국으로 팔려갔다는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미국이 포기했던 그 부유식 원전의 꿈과 도구가 중국으로 건너가서 지금 중국 조선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떠받치는 기둥이 된 셈입니다. 한 시대의 뼈아픈 실패가 다른 시대에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된 꼴이죠. 만약 한국이 이번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우리도 과거 OPS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경고인 동시에 반대로 이 시장을 꽉 잡는다면 1970년대 미국이 놓쳤던 그 왕좌를 차지하게 된다는 뜻이니까요. 자, 이제 드디어 한국의 차례가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본 게임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도대체 왜 한국 기업, 그 중에서도 삼성중공업이 이걸 세계 최초로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한국이 가진 두 가지 막강한 무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나는 세계 1위 수준의 조선 기술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 최고를 자부하는 원자력 기술이에요. 한국은 LNG 운반선부터 초대형 원유 운반선, 그리고 복잡한 해양 플랜트까지 세상에서 제일 만들기 어렵다는 배는 다 만들어 본 나라잖아요. 거기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미 2012년에 세계 최초로 SMR 표준 설계 인증을 받았던 스마트 원자로의 종가이기도 합니다. 이번 부유식 원전에 들어가는 스마트백은 그 원천 기술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버전인데 출력 110메가와트에 수명 60년, 연료 교체는 3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엄청난 스펙을 자랑하거든요. 게다가 외부 전기가 뚝 끊겨도 중력이나 액체 밀도 차이 같은 자연의 힘만으로 원자로를 식힐 수 있는 완전 피동형 안전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핵심 부품들을 단단한 통 안에 모듈화해서 집어넣은 일체형 구조라 밖에서 웬만한 충격이 가해져도 끄떡없이 보호되죠. 후쿠시마 사고 같은 극한의 정전 상황이 닥쳐도 스스로 알아서 안전하게 멈출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한국은 이 두 가지 세계 최정상급 기술을 한 나라 안에서 모두 부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일본이나 중국, 심지어 미국조차도 이 두 가지 조합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뽑아내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여기에 삼성중공업이 손을 잡은 또 하나의 든든한 파트너가 있는데 바로 덴마크의 SMR 스타트업 시보그입니다. 시보그는 용융염원자로, 즉 CMSR이라는 차세대 원자로를 개발하는 곳인데 이 녀석의 제일 큰 특징은 바로 액체 핵 연료를 쓴다는 점이에요. 보통 우리가 아는 원자로들은 고체로 된 우라늄 연료봉을 사용하잖아요. 예전에 후쿠시마 사고 때 사람들이 제일 겁냈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뜨거워진 연료봉을 식혀줄 냉각수 펌프가 멈춰버리거든요. 그럼 연료봉이 식지 않고 계속 달궈지다가 결국 노심이 녹아내리는 멜트다운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CMSR은 원리부터가 아예 딴판입니다. 핵 연료를 녹는 점이 엄청나게 높은 특수 소금에 녹여서 액체로 만든 다음 그 액체 자체가 연료이면서 동시에 냉각제 역할까지 하도록 만들었거든요. 이게 왜 혁명적인 기술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가스레인지를 켜둔 채로 깜빡하고 외출했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보통 상황이라면 불이 번져서 큰 화재가 날 수도 있는 아찔한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가스레인지가 주인이 자리를 비우는 순간 가스를 알아서 차단하고 불꽃이 스스로 꺼지면서 안에 있던 연료가 딱딱한 돌덩이처럼 굳어버린다면 어떨까요? 어떤 일이 생겨도 절대 화재가 날 수 없는 완벽한 구조가 되는 셈이죠. CMSR이 바로 정확히 이런 원리로 돌아갑니다. 비상 상황이 터져서 전원이 나가거나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액체 용융염이 스스로 열을 식히면서 단단한 암석처럼 굳어버리거든요. 이렇게 굳어버린 연료는 그 안에 방사성 물질을 아주 꽉 가둬버립니다. 누가 억지로 펌프를 돌릴 필요도 없고 밸브를 잠그려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저 거스를 수 없는 물리 법칙에 따라 발전소가 자동으로 안전하게 멈추는 겁니다. 사람이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외부 전기가 싹 끊겨도 원자로가 알아서 안전하게 잠드는 환상적인 시스템인 거죠. 이런 원리를 전문 용어로는 패시브 세이프티, 즉 피동형 안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깜짝 놀랄 사실이 있는데 기존 원자력 발전소들은 엄청난 고압 상태에서 돌아가거든요. 펄펄 끓는 압력밥솥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폭발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하지만 CMSR은 우리가 평소 느끼는 대기압이랑 비슷한 저압에서 작동합니다. 애초에 압력으로 인한 폭발 위험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이 모든 든든한 안전장치들이 바다 위에 올라간다는 사실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거대한 안전자산이 되거든요.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후쿠시마 사고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끔찍한 재앙이 됐던 걸까요? 핵심만 정리하면 딱 두 가지인데 첫째는 강력한 지진이 원전 건물을 흔들어 외부 전원을 끊었고 둘째는 곧바로 들이닥친 쓰나미가 비상 발전기를 물에 잠기게 해서 냉각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다 나가버리니 뜨거운 연료봉을 식힐 방법이 없어서 결국 녹아내린 거죠. 그럼 우리 부유식 원전은 어떨까요? 지진파는 딱딱한 땅을 통해서는 강하게 전달되지만 액체인 바다 위에 떠있는 구조물에는 직접적으로 전달되기가 아주 어렵거든요. 바닷물이라는 거대한 액체 자체가 천연 진동 흡수제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셈입니다. 그럼 쓰나미는 어떨지 궁금하시죠? 쓰나미는 깊은 바다에서는 파도가 낮고 길게 이동하다가 수심이 얕은 해안가에 부딪히면서 에너지가 압축돼 거대한 해일로 돌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유식 원전을 해안에서 좀 떨어진 깊은 바다에 배치해두면 쓰나미가 무서운 파도로 변하기 전에 완만한 파동 상태로 맞이하게 됩니다. 육상 설비처럼 파도의 정면으로 부딪혀 침수되는 게 아니라 해수면을 따라 자연스럽게 위아래로 둥실 떠오르면서 충격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게다가 부유식 원전은 주위에 널린 게 바닷물이라 비상시에 냉각수로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처럼 발전기가 침수돼서 냉각수가 모자라는 상황 자체가 아예 생길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만약 2011년 그날 후쿠시마 그 자리에 삼성중공업의 부유식 원전이 있었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 원전은 쓰나미를 따라 유유히 떠오르며 충격을 피했을 것이고 전원이 끊기는 순간 액체 연료는 스스로 굳어서 방사능 유출 같은 재앙을 원천 봉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삼성중공업의 부유식 SMR은 무려 4겹의 철통 안전망으로 무장한 신개념 원전이라는 거예요. 액체 연료가 스스로 굳는 물리적 안전, 외부 전원 없이 식는 피동형 안전, 바다 위에 떠있는 위치적 안전, 그리고 무한한 냉각수를 품은 환경적 안전까지 다 갖춘 거죠. 이 4가지가 동시에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실 돈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안전한 발전소를 과연 얼마에, 그리고 얼마나 빨리 뚝딱 만들 수 있느냐는 게 핵심이잖아요. 육상 원전은 왜 짓는데 그렇게 한 세월이 걸리는 걸까요? 육상 원전은 보통 현장에서 직접 콘크리트를 부어가며 짓는 스틱 빌드 방식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가 오면 쉬어야 하고 추우면 콘크리트가 안 굳어서 멈춰야 하고 사람 없으면 공기가 하염없이 늘어지는 거예요. 미국 자료에 따르면 기존 대형 원자로는 무려 1200만 시간이라는 노동력이 들어가야 한다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반면에 부유식 원전은 어떨까요? 거제도의 거대한 조선소 안에서 비바람 걱정 없는 통제된 환경 아래 표준화된 공정으로 모듈을 착착 찍어냅니다. 마치 최신형 자동차를 공장에서 조립하듯이 말이죠. 같은 자료를 보면 SMR 건설에 들어가는 노동시간은 약 700만 시간으로 대형 원자로보다 무려 40%나 확 줄어든 수치를 보여줍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발표를 봐도 부유식 원전은 건설 기간이 딱 2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거든요. 이건 LNG 운반선 한 척 만드는 시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 정말 놀라운 속도입니다. 당연히 이런 효율성은 고스란히 뛰어난 경제성으로 이어집니다. 분석 자료를 보면 용융염 SMR의 건설 원가는 킬로와트당 약 3,985달러 수준이고 경수로 방식은 약 4,844달러로 나오거든요. 반면 대형 원전은 킬로와트당 5,859달러나 하니까 확실히 저렴하죠. 발전 단가인 LCOE를 따져봐도 용융염 SMR은 메가와트 시당 약 80.6달러, 경수로 버전은 89.6달러로 아주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더 버티고 있는데 바로 탄소세입니다. 앞으로 탄소세가 본격적으로 매겨지기 시작하면 천연가스 발전보다 SMR이 훨씬 더 돈이 되는 시대로 접어든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거든요. 화석연료는 세금 때문에 비용이 자꾸 올라가는데 SMR은 탄소를 거의 안 내뿜으니까 그 부담에서 아주 자유로운 거죠. 시뮬레이션 결과를 봐도 SMR은 대형 원전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90% 넘는 확률로 제때 완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형 원전은 한번 지으려면 평균 8년 넘게 걸리고 10년을 훌쩍 넘기기도 예사잖아요. 이렇게 공기가 확 짧아지고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건 들어가는 이자 같은 금융비용을 획기적으로 깎아주는 엄청난 효과를 냅니다. 그런데 SMR이 가진 진짜 무서운 무기는 단순히 전기를 만드는 거에서 끝나지 않아요. 삼성중공업과 15구의 파트너십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부유식 원전이랑 수소 생산 플랜트, 그리고 암모니아 플랜트를 세트로 같이 개발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부유식 원전이 바다 위에서 뿜어내는 막대한 전력과 열을 그대로 써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바닷물을 분해해 그린 수소를 만들겠다는 원대한 계획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수소는 바로 옆에 정박해 있는 수소 운반선에 곧장 충전되겠죠. 굳이 육상으로 옮길 고생을 할 필요도 없고 복잡한 파이프라인을 깔 돈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발전소 자체가 말 그대로 바다 위 거대 주유소가 되는 셈입니다. 이게 왜 엄청난 게임 체인저냐 하면 그동안 수소 경제의 제일 큰 골칫거리가 바로 운송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육지에서 만든 수소를 한국까지 가져오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거든요. 부유식 SMR이 나오면 이런 막대한 인프라 비용이 싹 사라지면서 수소 가격을 확 낮출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발전소이면서 수소 공장이고 동시에 주유소 역할까지 하는 만능 해상 플랫폼이 탄생하는 거죠. 여기에 바닷물을 먹는 물로 바꾸는 담수화 기능까지 얹을 수 있어서 물 부족한 나라들한테는 그야말로 구세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배 한 척이 전기에 수소, 거기다 깨끗한 식수까지 펑펑 쏟아내는 종합 에너지 상자가 되는 거니까요. 자, 이쯤 되면 아마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정말 이렇게 좋은 게 현실에서 가능한 일인가 싶고 어디 함정 있는 거 아닐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넘어야 할 산도 있고 위험 요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중 제일 흥미로운 건 예기치 못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사업에도 큰 충격을 줬다는 사실이에요. 15구의 원자로는 원래 HALEU라는 특수한 핵 연료를 쓸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연료 공급망을 러시아 기업이 거의 꽉 잡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전쟁이 터지자마자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핵연료에 의존하는 걸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결국 15구는 첫 번째 모델에는 일반적인 전홍축 우라늄을 쓰기로 아주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연료를 바꾸려다 보니 중성자 속도를 늦춰주는 장치까지 다 바꿔야 하는 기술적 수정 작업까지 거쳐야 했거든요. 첨단 기술도 결국 이런 복잡한 국제정치 상황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인 셈입니다. 한국의 부유식 원전 사업조차 저 멀리 우크라이나의 포성 소리에 맞춰 방향을 살짝 틀어야 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말고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들은 아직 여럿 남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국제적인 규제가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점이에요. 떠다니는 원전에 대한 통일된 안전 기준이 아직 부족해서 나중에 책임 소재를 따질 때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안보 위협인데 원자로를 실은 배가 바다를 건널 때 해적이나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죠. 그래서 부유식 원전은 원자로를 배 제일 깊숙한 곳에 숨기고 4겹의 방호벽으로 감싸는 등 아주 철저한 방어 시스템을 갖추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외부 압력이 커지면 자동으로 물을 채워 침몰을 막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으니 웬만한 위협에는 끄떡없을 거예요. 세 번째 숙제는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환경단체들의 우려를 어떻게 잠재울지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건 이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 다 같이 풀어야 할 공통 과제이지 한국만의 약점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세계적인 신뢰를 먼저 얻어낸 한국이 지금 이 게임의 판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정부랑 기업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지난 2023년 4월에 삼성중공업이랑 한국수력원자력 그리고 15구가 정식으로 컨소시엄을 딱 맺었거든요. 이건 그냥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각 분야의 끝판왕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벽한 가치사슬을 만든 겁니다. 15구의 기술과 삼성중공업의 제조 능력, 그리고 한수원의 운영 노하우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거죠. 여기에 다른 한국 대기업들까지 가세하면서 연료 공급망까지 한국이 담당하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술부터 제조, 운영, 연료까지 모든 걸 우리 손으로 다 해내는 완결판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동남아 기업들은 이 기술을 들여오려고 줄을 서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요. 이건 단순히 우리 이런 거 만들 줄 알아요 하고 뽐내는 게 아니라 진짜로 팔 물건이 넘쳐나고 있다는 아주 기분 좋은 신호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진짜 짚어봐야 할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 일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처음엔 그냥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여러분의 지갑이랑 아주 끈끈하게 연결된 이야기거든요. 부유식 SMR의 발전 단가는 메가와트 시당 80달러에서 90달러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가격 변동이 심한 LNG 발전과 비교하면 훨씬 안정적이고요. 앞으로 탄소세가 무겁게 오를 텐데 SMR은 그 세금 폭탄에서 자유로우니 우리네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줄 수 있는 거죠. 게다가 거제나 울산 같은 우리 조선업 도시들에 다시 한번 일자리 바람이 불어올 아주 큰 기회이기도 하고요. 주요 금융기관들도 이 산업이 열리면 조선사들의 수주 잔고가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회사 주가 이야기를 넘어서 그 지역에 사는 수많은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경제 뉴스인 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쓰는 스마트폰 인공지능부터 영상 추천 서비스, 클라우드, 전기차 충전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편리함이 결국 어딘가에서 만들어지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기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이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그 전기를 화석 연료에 너무 많이 기대왔는데 이제 그 자리를 부유식 SMR이 멋지게 대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국 우리 디지털 생활의 뿌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깨끗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 이번 삼성중공업의 프로젝트가 에너지를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바꾼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에너지는 늘 땅을 가진 자들의 전유물이었고 발전소 지을 거대한 땅이 곧 권력이었잖아요. 그런데 부유식 SMR은 이 오래된 공식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겁니다. 이제는 땅이 아니라 물건을 잘 만드는 제조 능력을 가진 쪽이 에너지 패권을 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그리고 그 제조 능력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최정상급 실력을 갖추고 있잖아요.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흥미로운 시나리오 하나를 던져드릴게요. 만약 2030년대 중반까지 전 세계 바다에 이런 부유식 원전 100기가 둥둥 떠다닌다면 과연 어떤 세상이 올까요? 우리 앞바다는 물론이고 인도네시아나 사우디, 미국 해안가에서 거제도산 부유식 원전이 24시간 내내 전기를 뿜어내고 있을 겁니다. 거기서 나온 수소로 차가 달리고 산업시설이 돌아가며 데이터 센터를 밝히는 그런 풍경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설비 구석에는 분명히 한국에서 만들었음이라는 자랑스러운 표시가 새겨져 있을 거예요. 물론 모든 시나리오가 다 장밋빛으로만 풀린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국제 규제를 정비하고 안보 위협에 대응하며 건조 비용까지 검증해야 하는 험난한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한국이 이 새로운 영역의 출발선에서 단순한 후발주자가 아니라 인증서를 2장이나 쥔 강력한 도전자라는 사실이죠. K-팝이나 K-드라마, K-방산에 이어서 이제는 K-원전이 글로벌 한류의 다음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삼성중공업 기술진이나 원자력 전문가들이 내비치는 자신감은 단순히 자기 자랑이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와 인증으로 뒷받침된 것이거든요. 2028년 삼성중공업의 첫 번째 부유식 원전이 진짜 바다 위로 당당하게 떠오르는 그날이야말로 우리 에너지가 다시 태어나는 장면이 될 겁니다.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 에너지 지도를 새로 그리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가 함께하게 된다니 정말 가슴 뜨거워지는 일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부유식 SMR이 정말로 세계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또 다른 험난한 고비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하고 날카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이 제가 더 알찬 경제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더 흥미진진하고 유익한 이야기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숫자 몇 개부터 던져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600조 원, 3,200억 달러, 945테라와트시, 그리고 2028년. 이 숫자들이 지금 한국 조선업과 원자력 산업을 동시에 흔들고 있는 거대한 사건의 정체입니다.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는 2035년 전 세계 SMR 시장 규모를 약 600조 원으로 내다봤고 글로벌 SMR 자본 지출이 3,2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시장의 한복판에 2025년 12월 삼성중공업이 미국 성급협회 ABS로부터 바다 위 원전 설계 인증서를 손에 쥔 겁니다. 그것도 한 장이 아니라 2장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그냥 흘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인증서 2장이 손에 들어온 순간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의 에너지 회사들이 한국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 배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또 그 배가 뭘 할 수 있길래 전 세계가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K원전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실 거고 왜 외신들이 한국이 또 한 번 일을 냈다라고 평하는지 분명히 이해되실 겁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질문부터 풀어드릴게요. 도대체 바다 위 원전이라는 게 정체가 뭐냐는 거죠? 이 녀석의 정식 이름은 부유식 해상 원자력 발전 플랫폼인데 영어로는 FSMR이라고 불러요. 바로 플로팅 SMR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SMR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고리 원전이나 한울 원전 같은 대형 발전소들은 보통 1000메가와트 이상의 전기를 뿜어냅니다. 정말 도시 한두 개쯤은 가볍게 책임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인 거죠. 반면에 SMR은 그 덩치를 확 줄여서 보통 300메가와트 이하로 만든 아주 작고 야무진 원전입니다. 그렇다고 작다고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작은 원전은 공장에서 부품 찍어내듯이 모듈로 만들어서 현장으로 가져와 조립할 수 있거든요. 이게 마치 레고 블록을 맞추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어보자면 기존 대형 원전이 장인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드는 명품 가방 느낌이고요. SMR은 표준화된 공장에서 착착 찍어내는 아주 고품질의 기성품인 셈입니다. 사실 명품 가방은 멋지긴 한데 1년에 몇 개 못 만들고 가격도 정말 입이 떡 벌어지잖아요. 반면에 공장에서 양산하면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훨씬 빠르게 그리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존 대형 원전은 한번 지으려면 10년 넘게 걸리고 돈도 수십조 원이 깨지거든요.
그런데 SMR은 공장에서 미리 딱 만들어 두기 때문에 건설 기간도 엄청 짧고 들어가는 비용도 훨씬 적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 발짝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만약 이 작은 원전을 땅 위가 아니라 배 위에 떡하니 얻는다면 과연 어떨까요? 바로 그 놀라운 일을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제대로 해낸 겁니다. 부유식 원전은 거대한 바지선이나 선박 모양의 구조물 위에 SMR을 통째로 올려놓은 형태거든요. 배니까 당연히 물길 따라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이고요. 전기가 부족한 섬마을로 끌고 갈 수도 있고 해안도시 앞바다에 정박시켜서 전력을 바로 쏴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땅을 새로 사거나 산을 깎아낼 필요도 전혀 없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냥 바다 위에 띄워버리면 그곳이 바로 최첨단 발전소 부지가 되는 셈이니까요. 일상 언어로 바꿔보면 캠핑 갈 때 발전기 하나 챙겨가면 산속에서도 전기 빵빵하게 쓸 수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부유식 원전은 그 휴대용 발전기의 무려 국가대표급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도시 하나를 통째로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발전기를 배 한 척에 실어서 원하는 곳 어디든 끌고 가는 거니까요. 한국원자력연구원 발표를 봐도 부유식 원전은 부지 선정이나 설비 제약 조건이 훨씬 덜 까다롭고 건설 기간도 딱 2년 정도로 짧은 데다 비용까지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가득합니다. 여기서 아마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배 위에 원자로를 올리는 게 정말 안전하긴 한 거야.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받은 인증의 핵심 내용이 바로 그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었거든요. 여기서 미국 선급협회 ABS라는 곳이 나오는데 여기가 1862년에 세워진 세계 최고 권위의 선박 인증 기관 중 하나예요. 지난 1962년에 세계 최초의 원자력 상선이었던 미국의 사바나호를 직접 인증했던 곳도 바로 이 ABS였습니다. 이렇게 깐깐하기로 소문난 기관이 2025년 10월 24일에 삼성중공업의 부유식 원전 설계에 대해 기본 승인 즉 AIP 인증서를 발급해 준 거예요. 쉽게 말해 이 설계는 국제 안전 기준에 딱 맞고 실제로 만들어도 될 만큼 충분히 타당하다라고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공식 도장을 쾅 찍어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받은 인증서가 단 한 장이 아니라 무려 2장이라는 점이에요. 하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스마트백이라는 한국형 SMR 두기를 탑재한 설계에 대한 인증이고요. 다른 하나는 덴마크 회사 시보그가 개발 중인 용융 염원자로 즉 CMSR을 탑재한 CMSR 파워바지 설계에 대한 인증입니다. 이 두 가지 면허를 동시에 손에 쥐었다는 건 삼성중공업이 어떤 종류의 SMR이든 자유자재로 배 위에 얹을 수 있는 범용 플랫폼을 완성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의미인지 이해하기 쉽게 자동차에 비유해 볼게요. 삼성중공업은 지금 전기차도 뚝딱 만들 수 있고 수소차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서로 다른 두 장의 면허증을 동시에 딴 회사가 된 겁니다. 이제 어떤 손님이 찾아와서 어떤 스타일의 차종을 원하든 다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작고 분산된 전력이 절실한 동남아 섬나라에는 차세대 CMSR 모델을 추천하고요. 안정성이 검증된 기술을 원하는 중동이나 대형 산업단지에는 한국형 스마트백 모델로 맞춤형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전 세계 시장을 통틀어 봐도 한 회사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 노선의 부유식 원전 설계를 동시에 인증받은 사례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회사 쪽 설명을 빌리자면 원자로와 발전 설비를 기능별로 나눠서 그룹으로 묶는 구획 설계를 적용했기 때문에 SMR이 들어가는 칸만 살짝 바꾸면 다양한 종류를 다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겠죠. 그럼 도대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다들 난리인 걸까요? 왜 갑자기 전 세계가 이 작은 원자력 발전소에 이토록 사활을 걸고 달려드는 걸까요? 그 정답은 의외로 여러분이 매일 쓰고 계시는 챗GPT나 유튜브, 그리고 구글 검색창 안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질문 하나 툭 던질 때마다 혹은 영상 추천 하나 받을 때마다 지구 어딘가 데이터 센터에서는 수만 대의 서버가 일제히 깨어나서 돌아가거든요. 이 서버들은 24시간 내내 단일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를 끊임없이 빨아들여야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945TWh라는 숫자가 진짜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데이터 센터 한 분야가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가 쓰는 전기를 집어삼키는 그림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벌써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나온 자료들을 보면 아마존은 SMR 개발에만 5억 달러 넘게 쏟아부었고 구글은 카이로스 파워라는 곳과 500메가와트 규모의 SMR 구매 계약까지 체결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인 에퀴닉스도 롤스로이스나 오클로 같은 SMR 개발사들과 손잡고 아예 핵에너지를 직접 도입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실 텐데 빅테크들은 그동안 줄곧 친환경을 외쳐오지 않았나요? 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거 놔두고 굳이 원전을 이렇게 찾아 헤매는 걸까요? 정답은 아주 단순한데 데이터 센터는 전기가 단 1초라도 끊기면 그야말로 난리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태양광은 밤이 되면 쉬어야 하고 풍력은 바람이 안 불면 발전량이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건 마치 출근해야 하는데 시동이 걸렸다 안 걸렸다 하는 자동차를 매일 타야 하는 상황이랑 비슷한 거예요. 빅테크 입장에서는 사업에 존폐가 걸린 리스크라 절대 허용할 수 없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찾아낸 완벽한 답이 바로 SMR입니다. 24시간 무중단으로 쌩쌩 돌아가고 탄소 배출도 없는데 덩치까지 작아서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붙여놓을 수 있는 그런 꿈의 발전소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부유식 원전이 진짜 결정적인 카드로 떠오르게 됩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와 통신망은 대부분 해저 광케이블이 모이는 연안 지역에 옹기종기 밀집해 있거든요. 문제는 이런 바닷가 근처 땅값이 워낙 비싸서 부지 확보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점입니다. 안 그래도 좁은 도심 한복판에 원전을 짓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부유식 원전의 진가가 제대로 발휘되는 겁니다. 땅이 없으면 그냥 바다 위에 둥둥 띄워버리면 그만이니까요. 데이터 센터 앞바다까지 배를 끌고 가서 케이블 하나만 딱 연결하면 전력 공급 준비가 끝납니다. 그래서 빅테크들한테 부유식 SMR은 마치 데이터 센터를 위한 거대한 모바일 보조 배터리 같은 든든한 존재가 된 거예요. 전기가 더 필요하면 배 한 척 더 끌어오면 되고 데이터 센터를 다른 도시로 옮기면 발전소도 같이 졸졸 따라가면 되는 시스템인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반전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CMSR 파워바지는 100MW급 원자로 모듈을 최소 2기에서 최대 8기까지 마음대로 탑재할 수 있게 설계됐거든요.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200MW면 2기 얹고 800MW가 필요하면 8기를 얹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정말 레고 블록 쌓듯이 자유자재로 구성이 가능한 셈이죠. 데이터 센터 덩치가 커지면 발전소도 같이 키우고 반대로 작아지면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니 빅테크 임원들이 이 설계도를 보고 얼마나 눈독을 들였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올 법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거면 왜 다른 나라들은 진작에 안 만들었대요? 사실 다른 나라들도 이미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발 빠르게 움직였죠. 시계를 잠깐 과거로 돌려보면 이 길에 제일 먼저 발을 들인 건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는 2019년에 아카데믹 로모노소프라는 세계 최초의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를 북극의 작은 도시 페벡에 정박시켜서 가동을 시작했거든요. 70MW짜리 원자로 2기를 배에 실어서 그 추운 북극 도시까지 끌고 간 겁니다. 이 발전소는 가동 5년 만에 무려 10억 킬로와트시 넘는 전력을 만들어냈고 온실가스 배출도 약 39만 톤이나 줄이는 엄청난 효과를 냈어요.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사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차세대 원자로를 탑재한 후속 부유식 원전들을 줄줄이 더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네 북극 자원 개발과 군사적 요충지 선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인 거죠. 중국은 한술 더 떠서 훨씬 더 노골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 광핵그룹은 200MW급 모델을, 중국 핵공업 집단은 385MW급 모델을 내세워 부유식 원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걸 도대체 어디에 배치하려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남중국해의 인공섬이랑 해상 원유, 시추 시설들입니다. 단순히 전기만 주려는 게 아니라 자기네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강력한 에너지 거점으로 써먹겠다는 속셈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유식 원전 경쟁은 단순한 기술 싸움이 아니라 자원과 영토, 주권, 그리고 미래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치열한 전쟁터인 셈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로모노소프호는 기술이 좀 낡은 데다 안전 기준이나 투명성 면에서 서방 국가들이 보기엔 좀 찜찜하다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중국 모델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도저히 사다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한국 같은 나라들이 자 이제 우리도 제대로 된 부유식 원전을 만들어보자라며 뛰어들었는데 그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한 게 바로 삼성중공업이었던 겁니다. 미국 최고권위의 ABS 인증을 받았다는 건 단순히 기술력이 좋다는 걸 넘어 이제 서방 진영이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글로벌 표준 상품이 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부유식 원전이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어제 오늘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시계를 1970년대 미국으로 돌려보면 당시 오프쇼어 파워 시스템즈, 줄여서 OPS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유식 원전을 만들겠다고 아주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결국 깐깐한 규제와 돈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사업을 접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사실은 그 다음 대목입니다. OPS가 쓰던 세계 최대 규모의 크레인이 사업 실패 후에 결국 중국으로 팔려갔다는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미국이 포기했던 그 부유식 원전의 꿈과 도구가 중국으로 건너가서 지금 중국 조선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떠받치는 기둥이 된 셈입니다. 한 시대의 뼈아픈 실패가 다른 시대에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된 꼴이죠. 만약 한국이 이번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우리도 과거 OPS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경고인 동시에 반대로 이 시장을 꽉 잡는다면 1970년대 미국이 놓쳤던 그 왕좌를 차지하게 된다는 뜻이니까요. 자, 이제 드디어 한국의 차례가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본 게임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도대체 왜 한국 기업, 그중에서도 삼성중공업이 이걸 세계 최초로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한국이 가진 두 가지 막강한 무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나는 세계 1위 수준의 조선 기술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 최고를 자부하는 원자력 기술이에요.
한국은 LNG 운반선부터 초대형 원유 운반선, 그리고 복잡한 해양 플랜트까지 세상에서 제일 만들기 어렵다는 배는 다 만들어 본 나라잖아요. 거기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미 2012년에 세계 최초로 SMR 표준 설계 인증을 받았던 스마트 원자로의 종가이기도 합니다. 이번 부유식 원전에 들어가는 스마트백은 그 원천 기술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버전인데 출력 110MW의 수명 60년, 연료 교체는 3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엄청난 스펙을 자랑하거든요. 게다가 외부 전기가 뚝 끊겨도 중력이나 액체 밀도 차이 같은 자연의 힘만으로 원자로를 식힐 수 있는 완전 피동형 안전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핵심 부품들을 단단한 통 안에 모듈화해서 집어넣은 일체형 구조라 밖에서 웬만한 충격이 가해져도 끄떡없이 보호되죠. 후쿠시마 사고 같은 극한의 정전 상황이 닥쳐도 스스로 알아서 안전하게 멈출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한국은 이 두 가지 세계 최정상급 기술을 한 나라 안에서 모두 부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일본이나 중국, 심지어 미국조차도 이 두 가지 조합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뽑아내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여기에 삼성중공업이 손을 잡은 또 하나의 든든한 파트너가 있는데 바로 덴마크의 SMR 스타트업 시보그입니다. 시보그는 용융염원자로, 즉 CMSR이라는 차세대 원자로를 개발하는 곳인데 이 녀석의 제일 큰 특징은 바로 액체 핵 연료를 쓴다는 점이에요. 보통 우리가 아는 원자로들은 고체로 된 우라늄 연료봉을 사용하잖아요. 예전에 후쿠시마 사고 때 사람들이 제일 겁냈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뜨거워진 연료봉을 식혀줄 냉각수 펌프가 멈춰버리거든요. 그럼 연료봉이 식지 않고 계속 달궈지다가 결국 노심이 녹아내리는 멜트다운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CMSR은 원리부터가 아예 딴판입니다. 핵 연료를 녹는 점이 엄청나게 높은 특수 소금에 녹여서 액체로 만든 다음 그 액체 자체가 연료이면서 동시에 냉각제 역할까지 하도록 만들었거든요. 이게 왜 혁명적인 기술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가스레인지를 켜둔 채로 깜빡하고 외출했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보통 상황이라면 불이 번져서 큰 화재가 날 수도 있는 아찔한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가스레인지가 주인이 자리를 비우는 순간 가스를 알아서 차단하고 불꽃이 스스로 꺼지면서 안에 있던 연료가 딱딱한 돌덩이처럼 굳어버린다면 어떨까요? 어떤 일이 생겨도 절대 화재가 날 수 없는 완벽한 구조가 되는 셈이죠. CMSR이 바로 정확히 이런 원리로 돌아갑니다. 비상 상황이 터져서 전원이 나가거나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액체 용융염이 스스로 열을 식히면서 단단한 암석처럼 굳어버리거든요. 이렇게 굳어버린 연료는 그 안에 방사성 물질을 아주 꽉 가둬버립니다. 누가 억지로 펌프를 돌릴 필요도 없고 밸브를 잠그려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저 거스를 수 없는 물리 법칙에 따라 발전소가 자동으로 안전하게 멈추는 겁니다. 사람이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외부 전기가 싹 끊겨도 원자로가 알아서 안전하게 잠드는 환상적인 시스템인 거죠. 이런 원리를 전문 용어로는 패시브 세이프티, 즉 피동형 안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깜짝 놀랄 사실이 있는데 기존 원자력 발전소들은 엄청난 고압 상태에서 돌아가거든요. 펄펄 끓는 압력밥솥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폭발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하지만 CMSR은 우리가 평소 느끼는 대기압이랑 비슷한 저압에서 작동합니다. 애초에 압력으로 인한 폭발 위험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이 모든 든든한 안전장치들이 바다 위에 올라간다는 사실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거대한 안전자산이 되거든요.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후쿠시마 사고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끔찍한 재앙이 됐던 걸까요? 핵심만 정리하면 딱 두 가지인데 첫째는 강력한 지진이 원전 건물을 흔들어 외부 전원을 끊었고 둘째는 곧바로 들이닥친 쓰나미가 비상 발전기를 물에 잠기게 해서 냉각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다 나가버리니 뜨거운 연료봉을 식힐 방법이 없어서 결국 녹아내린 거죠. 그럼 우리 부유식 원전은 어떨까요? 지진파는 딱딱한 땅을 통해서는 강하게 전달되지만 액체인 바다 위에 떠있는 구조물에는 직접적으로 전달되기가 아주 어렵거든요. 바닷물이라는 거대한 액체 자체가 천연 진동 흡수제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셈입니다. 그럼 쓰나미는 어떨지 궁금하시죠? 쓰나미는 깊은 바다에서는 파도가 낮고 길게 이동하다가 수심이 얕은 해안가에 부딪히면서 에너지가 압축돼 거대한 해일로 돌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유식 원전을 해안에서 좀 떨어진 깊은 바다에 배치해두면 쓰나미가 무서운 파도로 변하기 전에 완만한 파동 상태로 맞이하게 됩니다. 육상 설비처럼 파도의 정면으로 부딪혀 침수되는 게 아니라 해수면을 따라 자연스럽게 위아래로 둥실 떠오르면서 충격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게다가 부유식 원전은 주위에 널린 게 바닷물이라 비상시에 냉각수로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처럼 발전기가 침수돼서 냉각수가 모자라는 상황 자체가 아예 생길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만약 2011년 그날 후쿠시마 그 자리에 삼성중공업의 부유식 원전이 있었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 원전은 쓰나미를 따라 유유히 떠오르며 충격을 피했을 것이고 전원이 끊기는 순간 액체 연료는 스스로 굳어서 방사능 유출 같은 재앙을 원천 봉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삼성중공업의 부유식 SMR은 무려 4겹의 철통 안전망으로 무장한 신개념 원전이라는 거예요.
액체 연료가 스스로 굳는 물리적 안전, 외부 전원 없이 식는 피동형 안전, 바다 위에 떠있는 위치적 안전, 그리고 무한한 냉각수를 품은 환경적 안전까지 다 갖춘 거죠. 이 네 가지가 동시에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실 돈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안전한 발전소를 과연 얼마에, 그리고 얼마나 빨리 뚝딱 만들 수 있느냐는 게 핵심이잖아요. 육상 원전은 왜 짓는데 그렇게 한 세월이 걸리는 걸까요? 육상 원전은 보통 현장에서 직접 콘크리트를 부어가며 짓는 스틱빌드 방식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가 오면 쉬어야 하고 추우면 콘크리트가 안 굳어서 멈춰야 하고 사람 없으면 공기가 하염없이 늘어지는 거예요. 미국 자료에 따르면 기존 대형 원자로는 무려 1200만 시간이라는 노동력이 들어가야 한다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반면에 부유식 원전은 어떨까요? 거제도의 거대한 조선소 안에서 비바람 걱정 없는 통제된 환경 아래 표준화된 공정으로 모듈을 착착 찍어냅니다. 마치 최신형 자동차를 공장에서 조립하듯이 말이죠. 같은 자료를 보면 SMR 건설에 들어가는 노동시간은 약 700만 시간으로 대형 원자로보다 무려 40%나 확 줄어든 수치를 보여줍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발표를 봐도 부유식 원전은 건설 기간이 딱 2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거든요. 이건 LNG 운반선 한 척 만드는 시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 정말 놀라운 속도입니다. 당연히 이런 효율성은 고스란히 뛰어난 경제성으로 이어집니다. 분석 자료를 보면 용융염 SMR의 건설 원가는 킬로와트당 약 3,985달러 수준이고 경수로 방식은 약 4,844달러로 나오거든요. 반면 대형 원전은 킬로와트당 5,859달러나 하니까 확실히 저렴하죠. 발전 단가인 LCOE를 따져봐도 용융염 SMR은 메가와트 시당 약 80.6달러, 경수로 버전은 89.6달러로 아주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더 버티고 있는데 바로 탄소세입니다. 앞으로 탄소세가 본격적으로 매겨지기 시작하면 천연가스 발전보다 SMR이 훨씬 더 돈이 되는 시대로 접어든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거든요. 화석연료는 세금 때문에 비용이 자꾸 올라가는데 SMR은 탄소를 거의 안 내뿜으니까 그 부담에서 아주 자유로운 거죠. 시뮬레이션 결과를 봐도 SMR은 대형 원전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90% 넘는 확률로 제때 완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형 원전은 한번 지으려면 평균 8년 넘게 걸리고 10년을 훌쩍 넘기기도 예사잖아요. 이렇게 공기가 확 짧아지고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건 들어가는 이자 같은 금융비용을 획기적으로 깎아주는 엄청난 효과를 냅니다. 그런데 SMR이 가진 진짜 무서운 무기는 단순히 전기를 만드는 거에서 끝나지 않아요. 삼성중공업과 15구의 파트너십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부유식 원전이랑 수소 생산 플랜트 그리고 암모니아 플랜트를 세트로 같이 개발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부유식 원전이 바다 위에서 뿜어내는 막대한 전력과 열을 그대로 써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바닷물을 분해해 그린 수소를 만들겠다는 원대한 계획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수소는 바로 옆에 정박해 있는 수소 운반선에 곧장 충전되겠죠. 굳이 육상으로 옮길 고생을 할 필요도 없고 복잡한 파이프라인을 깔 돈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발전소 자체가 말 그대로 바다 위 거대 주유소가 되는 셈입니다. 이게 왜 엄청난 게임 체인저냐 하면 그동안 수소 경제의 제일 큰 골칫거리가 바로 운송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육지에서 만든 수소를 한국까지 가져오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거든요. 부유식 SMR이 나오면 이런 막대한 인프라 비용이 싹 사라지면서 수소 가격을 확 낮출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발전소이면서 수소 공장이고 동시에 주유소 역할까지 하는 만능 해상 플랫폼이 탄생하는 거죠. 여기에 바닷물을 먹는 물로 바꾸는 담수화 기능까지 얹을 수 있어서 물 부족한 나라들한테는 그야말로 구세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배 한 척이 전기에 수소, 거기다 깨끗한 식수까지 펑펑 쏟아내는 종합 에너지 상자가 되는 거니까요. 자, 이쯤 되면 아마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정말 이렇게 좋은 게 현실에서 가능한 일인가 싶고 어디 함정이 있는 거 아닐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넘어야 할 산도 있고 위험 요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중 제일 흥미로운 건 예기치 못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사업에도 큰 충격을 줬다는 사실이에요. 15구의 원자로는 원래 HALEU라는 특수한 핵 연료를 쓸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연료 공급망을 러시아 기업이 거의 꽉 잡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전쟁이 터지자마자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핵연료에 의존하는 걸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결국 15구는 첫 번째 모델에는 일반적인 전홍축 우라늄을 쓰기로 아주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연료를 바꾸려다 보니 중성자 속도를 늦춰주는 장치까지 다 바꿔야 하는 기술적 수정 작업까지 거쳐야 했거든요. 첨단 기술도 결국 이런 복잡한 국제정치 상황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인 셈입니다. 한국의 부유식 원전 사업조차 저 멀리 우크라이나의 포성 소리에 맞춰 방향을 살짝 틀어야 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말고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들은 아직 여럿 남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국제적인 규제가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점이에요. 떠다니는 원전에 대한 통일된 안전 기준이 아직 부족해서 나중에 책임 소재를 따질 때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안보 위협인데 원자로를 실은 배가 바다를 건널 때 해적이나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죠. 그래서 부유식 원전은 원자로를 배 제일 깊숙한 곳에 숨기고 4겹의 방호벽으로 감싸는 등 아주 철저한 방어 시스템을 갖추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외부 압력이 커지면 자동으로 물을 채워 침몰을 막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으니 웬만한 위협에는 끄떡없을 거예요. 세 번째 숙제는 사용하고 남은 해결료를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환경단체들의 우려를 어떻게 잠재울지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건 이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 다 같이 풀어야 할 공통 과제이지 한국만의 약점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세계적인 신뢰를 먼저 얻어낸 한국이 지금 이 게임의 판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정부랑 기업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지난 2023년 4월에 삼성중공업이랑 한국수력원자력 그리고 시보그가 정식으로 컨소시엄을 딱 맺었거든요. 이건 그냥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각 분야의 끝판왕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벽한 가치 사슬을 만든 겁니다. 시보그의 기술과 삼성중공업의 제조 능력, 그리고 한수원의 운영 노하우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거죠. 여기에 다른 한국 대기업들까지 가세하면서 연료 공급망까지 한국이 담당하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술부터 제조, 운영, 연료까지 모든 걸 우리 손으로 다 해내는 완결판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동남아 기업들은 이 기술을 들여오려고 줄을 서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요. 이건 단순히 우리 이런 거 만들 줄 알아요 하고 뽐내는 게 아니라 진짜로 팔 물건이 넘쳐나고 있다는 아주 기분 좋은 신호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진짜 짚어봐야 할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 일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처음엔 그냥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여러분의 지갑이랑 아주 끈끈하게 연결된 이야기거든요. 부유식 SMR의 발전 단가는 메가와트 시당 $80에서 $90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가격 변동이 심한 LNG 발전과 비교하면 훨씬 안정적이고요. 앞으로 탄소세가 무겁게 오를 텐데 SMR은 그 세금 폭탄에서 자유로우니 우리네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줄 수 있는 거죠. 게다가 거제나 울산 같은 우리 조선업 도시들에 다시 한번 일자리 바람이 불어올 아주 큰 기회이기도 하고요. 주요 금융기관들도 이 산업이 열리면 조선사들의 수주 잔고가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회사 주가 이야기를 넘어서 그 지역에 사는 수많은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경제 뉴스인 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쓰는 스마트폰 인공지능부터 영상 추천 서비스, 클라우드, 전기차 충전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편리함이 결국 어딘가에서 만들어지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기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이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그 전기를 화석 연료에 너무 많이 기대왔는데 이제 그 자리를 부유식 SMR이 멋지게 대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국 우리 디지털 생활의 뿌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깨끗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 이번 삼성중공업의 프로젝트가 에너지를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바꾼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에너지는 늘 땅을 가진 자들의 전유물이었고 발전소 지을 거대한 땅이 곧 권력이었잖아요. 그런데 부유식 SMR은 이 오래된 공식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겁니다. 이제는 땅이 아니라 물건을 잘 만드는 제조 능력을 가진 쪽이 에너지 패권을 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그리고 그 제조 능력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최정상급 실력을 갖추고 있잖아요.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흥미로운 시나리오 하나를 던져드릴게요. 만약 2030년대 중반까지 전 세계 바다에 이런 부유식 원전 100기가 둥둥 떠다닌다면 과연 어떤 세상이 올까요? 우리 앞바다는 물론이고 인도네시아나 사우디, 미국 해안가에서 거제도산 부유식 원전이 24시간 내내 전기를 뿜어내고 있을 겁니다. 거기서 나온 수소로 차가 달리고 산업시설이 돌아가며 데이터 센터를 밝히는 그런 풍경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설비 구석에는 분명히 한국에서 만들었음이라는 자랑스러운 표시가 새겨져 있을 거예요. 물론 모든 시나리오가 다 장밋빛으로만 풀린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국제 규제를 정비하고 안보 위협에 대응하며 건조 비용까지 검증해야 하는 험난한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한국이 이 새로운 영역의 출발선에서 단순한 후발주자가 아니라 인증서를 2장이나 쥔 강력한 도전자라는 사실이죠. K-팝이나 K-드라마, K-방산에 이어서 이제는 K-원전이 글로벌 한류의 다음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삼성중공업 기술진이나 원자력 전문가들이 내비치는 자신감은 단순히 자기 자랑이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와 인증으로 뒷받침된 것이거든요. 2028년 삼성중공업의 첫 번째 부유식 원전이 진짜 바다 위로 당당하게 떠오르는 그날이야말로 우리 에너지가 다시 태어나는 장면이 될 겁니다.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 에너지 지도를 새로 그리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가 함께하게 된다니 정말 가슴 뜨거워지는 일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부유식 SMR이 정말로 세계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또 다른 험난한 고비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하고 날카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이 제가 더 알찬 경제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더 흥미진진하고 유익한 이야기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숫자 몇 개부터 던져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600조 원, 3,200억 달러, 945테라와트시, 그리고 2028년. 이 숫자들이 지금 한국 조선업과 원자력 산업을 동시에 흔들고 있는 거대한 사건의 정체입니다.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는 2035년 전 세계 SMR 시장 규모를 약 600조 원으로 내다봤고 글로벌 SMR 자본 지출이 3,2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시장의 한복판에 2025년 12월 삼성중공업이 미국 성급협회 ABS로부터 바다위 원전 설계 인증서를 손에 쥔 겁니다. 그것도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그냥 흘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인증서 두 장이 손에 들어온 순간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의 에너지 회사들이 한국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 배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또 그 배가 뭘 할 수 있길래 전 세계가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K원전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실 거고 왜 외신들이 한국이 또 한 번 일을 냈다라고 평하는지 분명히 이해되실 겁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질문부터 풀어드릴게요. 도대체 바다위 원전이라는 게 정체가 뭐냐는 거죠? 이 녀석의 정식 이름은 부유식 해상 원자력 발전 플랫폼인데 영어로는 FSMR이라고 불러요. 바로 플로팅 SMR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SMR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고리 원전이나 한울 원전 같은 대형 발전소들은 보통 1000메가와트 이상의 전기를 뿜어냅니다. 정말 도시 한두 개쯤은 가볍게 책임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인 거죠. 반면에 SMR은 그 덩치를 확 줄여서 보통 300메가와트 이하로 만든 아주 작고 야무진 원전입니다. 그렇다고 작다고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작은 원전은 공장에서 부품 찍어내듯이 모듈로 만들어서 현장으로 가져와 조립할 수 있거든요. 이게 마치 레고 블록을 맞추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어보자면 기존 대형 원전이 장인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드는 명품 가방 느낌이고요. SMR은 표준화된 공장에서 착착 찍어내는 아주 고품질의 기성품인 셈입니다. 사실 명품 가방은 멋지긴 한데 1년에 몇 개 못 만들고 가격도 정말 입이 떡 벌어지잖아요. 반면에 공장에서 양산하면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훨씬 빠르게 그리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존 대형 원전은 한번 지으려면 10년 넘게 걸리고 돈도 수십조 원이 깨지거든요. 그런데 SMR은 공장에서 미리 딱 만들어 두기 때문에 건설 기간도 엄청 짧고 들어가는 비용도 훨씬 적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 발짝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만약 이 작은 원전을 땅 위가 아니라 배 위에 떡하니 얹는다면 과연 어떨까요? 바로 그 놀라운 일을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제대로 해낸 겁니다. 부유식 원전은 거대한 바지선이나 선박 모양의 구조물 위에 SMR을 통째로 올려놓은 형태거든요. 배니까 당연히 물길 따라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이고요. 전기가 부족한 섬마을로 끌고 갈 수도 있고 해안도시 앞바다에 정박시켜서 전력을 바로 쏴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땅을 새로 사거나 산을 깎아낼 필요도 전혀 없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냥 바다 위에 띄워버리면 그곳이 바로 최첨단 발전소 부지가 되는 셈이니까요. 일상 언어로 바꿔보면 캠핑 갈 때 발전기 하나 챙겨가면 산속에서도 전기 빵빵하게 쓸 수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부유식 원전은 그 휴대용 발전기의 무려 국가대표급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도시 하나를 통째로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발전기를 배 한 척에 실어서 원하는 곳 어디든 끌고 가는 거니까요. 한국원자력연구원 발표를 봐도 부유식 원전은 부지 선정이나 설비 제약 조건이 훨씬 덜 까다롭고 건설 기간도 딱 2년 정도로 짧은 데다 비용까지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가득합니다. 여기서 아마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배 위에 원자로를 올리는 게 정말 안전하긴 한 거야.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받은 인증의 핵심 내용이 바로 그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었거든요. 여기서 미국 선급협회 ABS라는 곳이 나오는데 여기가 1862년에 세워진 세계 최고 권위의 선박 인증 기관 중 하나예요. 지난 1962년에 세계 최초의 원자력 상선이었던 미국의 사바나호를 직접 인증했던 곳도 바로 이 ABS였습니다. 이렇게 깐깐하기로 소문난 기관이 2025년 10월 24일에 삼성중공업의 부유식 원전 설계에 대해 기본 승인 즉 AIP 인증서를 발급해 준 거예요. 쉽게 말해 이 설계는 국제 안전 기준에 딱 맞고 실제로 만들어도 될 만큼 충분히 타당하다라고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공식 도장을 쾅 찍어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받은 인증서가 단 한 장이 아니라 무려 두 장이라는 점이에요. 하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스마트백이라는 한국형 SMR 두기를 탑재한 설계에 대한 인증이고요.
다른 하나는 덴마크 회사 시보그가 개발 중인 용융 염원자로, 즉 CMSR을 탑재한 CMSR 파워바지 설계에 대한 인증입니다. 이 두 가지 면허를 동시에 손에 쥐었다는 건 삼성중공업이 어떤 종류의 SMR이든 자유자재로 배 위에 얹을 수 있는 범용 플랫폼을 완성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의미인지 이해하기 쉽게 자동차에 비유해 볼게요. 삼성중공업은 지금 전기차도 뚝딱 만들 수 있고 수소차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서로 다른 두 장의 면허증을 동시에 딴 회사가 된 겁니다. 이제 어떤 손님이 찾아와서 어떤 스타일의 차종을 원하든 다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작고 분산된 전력이 절실한 동남아 섬나라에는 차세대 CMSR 모델을 추천하고요. 안정성이 검증된 기술을 원하는 중동이나 대형 산업단지에는 한국형 스마트백 모델로 맞춤형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전 세계 시장을 통틀어봐도 한 회사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 노선의 부유식 원전 설계를 동시에 인증받은 사례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회사 쪽 설명을 빌리자면 원자로와 발전 설비를 기능별로 나눠서 그룹으로 묶는 구획 설계를 적용했기 때문에 SMR이 들어가는 칸만 살짝 바꾸면 다양한 종류를 다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겠죠. 그럼 도대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다들 난리인 걸까요? 왜 갑자기 전 세계가 이 작은 원자력 발전소에 이토록 사활을 걸고 달려드는 걸까요? 그 정답은 의외로 여러분이 매일 쓰고 계시는 챗GPT나 유튜브, 그리고 구글 검색창 안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질문 하나 툭 던질 때마다 혹은 영상 추천 하나 받을 때마다 지구 어딘가 데이터 센터에서는 수만 대의 서버가 일제히 깨어나서 돌아가거든요. 이 서버들은 24시간 내내 단 1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를 끊임없이 빨아들여야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945TWh라는 숫자가 진짜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데이터 센터 한 분야가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가 쓰는 전기를 집어삼키는 그림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벌써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나온 자료들을 보면 아마존은 SMR 개발에만 5억 달러 넘게 쏟아부었고 구글은 카이로스 파워라는 곳과 500메가와트 규모의 SMR 구매 계약까지 체결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인 에퀴닉스도 롤스로이스나 오클로 같은 SMR 개발사들과 손잡고 아예 핵에너지를 직접 도입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실 텐데 빅테크들은 그동안 줄곧 친환경을 외쳐오지 않았나요? 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거 놔두고 굳이 원전을 이렇게 찾아 헤매는 걸까요? 정답은 아주 단순한데 데이터 센터는 전기가 단 1초라도 끊기면 그야말로 난리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태양광은 밤이 되면 쉬어야 하고 풍력은 바람이 안 불면 발전량이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건 마치 출근해야 하는데 시동이 걸렸다 안 걸렸다 하는 자동차를 매일 타야 하는 상황이랑 비슷한 거예요. 빅테크 입장에서는 사업에 존폐가 걸린 리스크라 절대 허용할 수 없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찾아낸 완벽한 답이 바로 SMR입니다. 24시간 무중단으로 쌩쌩 돌아가고 탄소 배출도 없는데 덩치까지 작아서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붙여놓을 수 있는 그런 꿈의 발전소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부유식 원전이 진짜 결정적인 카드로 떠오르게 됩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와 통신망은 대부분 해저 광케이블이 모이는 연안 지역에 옹기종기 밀집해 있거든요. 문제는 이런 바닷가 근처 땅값이 워낙 비싸서 부지 확보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점입니다. 안 그래도 좁은 도심 한복판에 원전을 짓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부유식 원전의 진가가 제대로 발휘되는 겁니다. 땅이 없으면 그냥 바다 위에 둥둥 띄워버리면 그만이니까요. 데이터 센터 앞바다까지 배를 끌고 가서 케이블 하나만 딱 연결하면 전력 공급 준비가 끝납니다. 그래서 빅테크들한테 부유식 SMR은 마치 데이터 센터를 위한 거대한 모바일 보조 배터리 같은 든든한 존재가 된 거예요. 전기가 더 필요하면 배 한 척 더 끌어오면 되고 데이터 센터를 다른 도시로 옮기면 발전소도 같이 졸졸 따라가면 되는 시스템인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반전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CMSR 파워바지는 100메가와트급 원자로 모듈을 최소 2기에서 최대 8기까지 마음대로 탑재할 수 있게 설계됐거든요.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200메가와트면 2기 얹고 800메가와트가 필요하면 8기를 얹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정말 레고 블록 쌓듯이 자유자재로 구성이 가능한 셈이죠. 데이터 센터 덩치가 커지면 발전소도 같이 키우고 반대로 작아지면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니 빅테크 임원들이 이 설계도를 보고 얼마나 눈독을 들였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올 법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거면 왜 다른 나라들은 진작에 안 만들었대요? 사실 다른 나라들도 이미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발 빠르게 움직였죠. 시계를 잠깐 과거로 돌려보면 이 길에 제일 먼저 발을 들인 건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는 2019년에 아카데믹 로모노소프라는 세계 최초의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를 북극의 작은 도시 페벡에 정박시켜서 가동을 시작했거든요. 70메가와트짜리 원자로 2기를 배에 실어서 그 추운 북극 도시까지 끌고 간 겁니다. 이 발전소는 가동 5년 만에 무려 10억 킬로와트시 넘는 전력을 만들어냈고 온실가스 배출도 약 39만 톤이나 줄이는 엄청난 효과를 냈어요.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사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차세대 원자로를 탑재한 후속 부유식 원전들을 줄줄이 더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네 북극 자원 개발과 군사적 요충지 선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인 거죠. 중국은 한술 더 떠서 훨씬 더 노골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 광핵그룹은 200메가와트급 모델을, 중국 핵공업 집단은 385메가와트급 모델을 내세워 부유식 원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걸 도대체 어디에 배치하려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남중국해의 인공섬이랑 해상 원유, 시추 시설들입니다. 단순히 전기만 주려는 게 아니라 자기네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강력한 에너지 거점으로 써먹겠다는 속셈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유식 원전 경쟁은 단순한 기술 싸움이 아니라 자원과 영토, 주권, 그리고 미래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치열한 전쟁터인 셈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로모노소프호는 기술이 좀 낡은 데다 안전 기준이나 투명성 면에서 서방 국가들이 보기엔 좀 찜찜하다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중국 모델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도저히 사다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한국 같은 나라들이 자 이제 우리도 제대로 된 부유식 원전을 만들어보자라며 뛰어들었는데 그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한 게 바로 삼성중공업이었던 겁니다. 미국 최고권위의 ABS 인증을 받았다는 건 단순히 기술력이 좋다는 걸 넘어 이제 서방 진영이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글로벌 표준 상품이 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부유식 원전이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어제 오늘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시계를 1970년대 미국으로 돌려보면 당시 오프쇼어 파워 시스템즈, 줄여서 OPS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유식 원전을 만들겠다고 아주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결국 깐깐한 규제와 돈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사업을 접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사실은 그 다음 대목입니다. OPS가 쓰던 세계 최대 규모의 크레인이 사업 실패 후에 결국 중국으로 팔려갔다는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미국이 포기했던 그 부유식 원전의 꿈과 도구가 중국으로 건너가서 지금 중국 조선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떠받치는 기둥이 된 셈입니다. 한 시대의 뼈아픈 실패가 다른 시대에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된 꼴이죠. 만약 한국이 이번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우리도 과거 OPS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경고인 동시에 반대로 이 시장을 꽉 잡는다면 1970년대 미국이 놓쳤던 그 왕좌를 차지하게 된다는 뜻이니까요. 자, 이제 드디어 한국의 차례가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본 게임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도대체 왜 한국 기업, 그중에서도 삼성중공업이 이걸 세계 최초로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한국이 가진 두 가지 막강한 무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나는 세계 1위 수준의 조선 기술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 최고를 자부하는 원자력 기술이에요. 한국은 LNG 운반선부터 초대형 원유 운반선, 그리고 복잡한 해양 플랜트까지 세상에서 제일 만들기 어렵다는 배는 다 만들어 본 나라잖아요. 거기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미 2012년에 세계 최초로 SMR 표준 설계 인증을 받았던 스마트 원자로의 종가이기도 합니다. 이번 부유식 원전에 들어가는 스마트팩은 그 원천 기술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버전인데 출력 110메가와트에 수명 60년, 연료 교체는 3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엄청난 스펙을 자랑하거든요. 게다가 외부 전기가 뚝 끊겨도 중력이나 액체 밀도 차이 같은 자연의 힘만으로 원자로를 식힐 수 있는 완전 피동형 안전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핵심 부품들을 단단한 통 안에 모듈화해서 집어넣은 일체형 구조라 밖에서 웬만한 충격이 가해져도 끄떡없이 보호되죠. 후쿠시마 사고 같은 극한의 정전 상황이 닥쳐도 스스로 알아서 안전하게 멈출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한국은 이 두 가지 세계 최정상급 기술을 한 나라 안에서 모두 부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일본이나 중국, 심지어 미국조차도 이 두 가지 조합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뽑아내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여기에 삼성중공업이 손을 잡은 또 하나의 든든한 파트너가 있는데 바로 덴마크의 SMR 스타트업 시보그입니다. 시보그는 용융염원자로, 즉 CMSR이라는 차세대 원자로를 개발하는 곳인데 이 녀석의 제일 큰 특징은 바로 액체 핵 연료를 쓴다는 점이에요. 보통 우리가 아는 원자로들은 고체로 된 우라늄 연료봉을 사용하잖아요. 예전에 후쿠시마 사고 때 사람들이 제일 겁냈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뜨거워진 연료봉을 식혀줄 냉각수 펌프가 멈춰버리거든요. 그럼 연료봉이 식지 않고 계속 달궈지다가 결국 노심이 녹아내리는 멜트다운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CMSR은 원리부터가 아예 딴판입니다. 핵 연료를 녹는 점이 엄청나게 높은 특수 소금에 녹여서 액체로 만든 다음 그 액체 자체가 연료이면서 동시에 냉각제 역할까지 하도록 만들었거든요. 이게 왜 혁명적인 기술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가스레인지를 켜둔 채로 깜빡하고 외출했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보통 상황이라면 불이 번져서 큰 화재가 날 수도 있는 아찔한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가스레인지가 주인이 자리를 비우는 순간 가스를 알아서 차단하고 불꽃이 스스로 꺼지면서 안에 있던 연료가 딱딱한 돌덩이처럼 굳어버린다면 어떨까요? 어떤 일이 생겨도 절대 화재가 날 수 없는 완벽한 구조가 되는 셈이죠. CMSR이 바로 정확히 이런 원리로 돌아갑니다. 비상 상황이 터져서 전원이 나가거나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액체 용융염이 스스로 열을 식히면서 단단한 암석처럼 굳어버리거든요.
이렇게 굳어버린 연료는 그 안에 방사성 물질을 아주 꽉 가둬버립니다. 누가 억지로 펌프를 돌릴 필요도 없고 밸브를 잠그려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저 거스를 수 없는 물리 법칙에 따라 발전소가 자동으로 안전하게 멈추는 겁니다. 사람이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외부 전기가 싹 끊겨도 원자로가 알아서 안전하게 잠드는 환상적인 시스템인 거죠. 이런 원리를 전문 용어로는 패시브 세이프티, 즉 피동형 안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깜짝 놀랄 사실이 있는데 기존 원자력 발전소들은 엄청난 고압 상태에서 돌아가거든요. 펄펄 끓는 압력밥솥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폭발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하지만 CMSR은 우리가 평소 느끼는 대기압이랑 비슷한 저압에서 작동합니다. 애초에 압력으로 인한 폭발 위험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이 모든 든든한 안전장치들이 바다 위에 올라간다는 사실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거대한 안전자산이 되거든요.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후쿠시마 사고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끔찍한 재앙이 됐던 걸까요? 핵심만 정리하면 딱 두 가지인데 첫째는 강력한 지진이 원전 건물을 흔들어 외부 전원을 끊었고 둘째는 곧바로 들이닥친 쓰나미가 비상 발전기를 물에 잠기게 해서 냉각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다 나가버리니 뜨거운 연료봉을 식힐 방법이 없어서 결국 녹아내린 거죠. 그럼 우리 부유식 원전은 어떨까요? 지진파는 딱딱한 땅을 통해서는 강하게 전달되지만 액체인 바다 위에 떠있는 구조물에는 직접적으로 전달되기가 아주 어렵거든요. 바닷물이라는 거대한 액체 자체가 천연 진동 흡수제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셈입니다. 그럼 쓰나미는 어떨지 궁금하시죠? 쓰나미는 깊은 바다에서는 파도가 낮고 길게 이동하다가 수심이 얕은 해안가에 부딪히면서 에너지가 압축돼 거대한 해일로 돌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유식 원전을 해안에서 좀 떨어진 깊은 바다에 배치해두면 쓰나미가 무서운 파도로 변하기 전에 완만한 파동 상태로 맞이하게 됩니다. 육상 설비처럼 파도의 정면으로 부딪혀 침수되는 게 아니라 해수면을 따라 자연스럽게 위아래로 둥실 떠오르면서 충격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게다가 부유식 원전은 주위에 널린 게 바닷물이라 비상시에 냉각수로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처럼 발전기가 침수돼서 냉각수가 모자라는 상황 자체가 아예 생길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만약 2011년 그날 후쿠시마 그 자리에 삼성중공업의 부유식 원전이 있었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 원전은 쓰나미를 따라 유유히 떠오르며 충격을 피했을 것이고 전원이 끊기는 순간 액체 연료는 스스로 굳어서 방사능 유출 같은 재앙을 원천 봉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삼성중공업의 부유식 SMR은 무려 4겹의 철통 안전망으로 무장한 신개념 원전이라는 거예요. 액체 연료가 스스로 굳는 물리적 안전, 외부 전원 없이 식는 피동형 안전, 바다 위에 떠있는 위치적 안전, 그리고 무한한 냉각수를 품은 환경적 안전까지 다 갖춘 거죠. 이 4가지가 동시에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실 돈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안전한 발전소를 과연 얼마에, 그리고 얼마나 빨리 뚝딱 만들 수 있느냐는 게 핵심이잖아요. 육상 원전은 왜 짓는데 그렇게 한 세월이 걸리는 걸까요? 육상 원전은 보통 현장에서 직접 콘크리트를 부어가며 짓는 스틱빌드 방식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가 오면 쉬어야 하고 추우면 콘크리트가 안 굳어서 멈춰야 하고 사람 없으면 공기가 하염없이 늘어지는 거예요. 미국 자료에 따르면 기존 대형 원자로는 무려 1200만 시간이라는 노동력이 들어가야 한다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반면에 부유식 원전은 어떨까요? 거제도의 거대한 조선소 안에서 비바람 걱정 없는 통제된 환경 아래 표준화된 공정으로 모듈을 착착 찍어냅니다. 마치 최신형 자동차를 공장에서 조립하듯이 말이죠. 같은 자료를 보면 SMR 건설에 들어가는 노동시간은 약 700만 시간으로 대형 원자로보다 무려 40%나 확 줄어든 수치를 보여줍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발표를 봐도 부유식 원전은 건설 기간이 딱 2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거든요. 이건 LNG 운반선 한 척 만드는 시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 정말 놀라운 속도입니다. 당연히 이런 효율성은 고스란히 뛰어난 경제성으로 이어집니다. 분석 자료를 보면 용융염 SMR의 건설 원가는 킬로와트당 약 3,985달러 수준이고 경수로 방식은 약 4,844달러로 나오거든요. 반면 대형 원전은 킬로와트당 5,859달러나 하니까 확실히 저렴하죠. 발전 단가인 LCOE를 따져봐도 용융염 SMR은 메가와트 시당 약 80.6달러, 경수로 버전은 89.6달러로 아주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더 버티고 있는데 바로 탄소세입니다. 앞으로 탄소세가 본격적으로 매겨지기 시작하면 천연가스 발전보다 SMR이 훨씬 더 돈이 되는 시대로 접어든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거든요. 화석연료는 세금 때문에 비용이 자꾸 올라가는데 SMR은 탄소를 거의 안 내뿜으니까 그 부담에서 아주 자유로운 거죠. 시뮬레이션 결과를 봐도 SMR은 대형 원전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90% 넘는 확률로 제때 완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형 원전은 한 번 지으려면 평균 8년 넘게 걸리고 10년을 훌쩍 넘기기도 예사잖아요. 이렇게 공기가 확 짧아지고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건 들어가는 이자 같은 금융비용을 획기적으로 깎아주는 엄청난 효과를 냅니다.
그런데 SMR이 가진 진짜 무서운 무기는 단순히 전기를 만드는 거에서 끝나지 않아요. 삼성중공업과 시보그의 파트너십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부유식 원전이랑 수소 생산 플랜트, 그리고 암모니아 플랜트를 세트로 같이 개발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부유식 원전이 바다 위에서 뿜어내는 막대한 전력과 열을 그대로 써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바닷물을 분해해 그린 수소를 만들겠다는 원대한 계획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수소는 바로 옆에 정박해 있는 수소 운반선에 곧장 충전되겠죠. 굳이 육상으로 옮길 고생을 할 필요도 없고 복잡한 파이프라인을 깔 돈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발전소 자체가 말 그대로 바다 위 거대 주유소가 되는 셈입니다. 이게 왜 엄청난 게임 체인저냐 하면 그동안 수소 경제의 제일 큰 골칫거리가 바로 운송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육지에서 만든 수소를 한국까지 가져오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거든요. 부유식 SMR이 나오면 이런 막대한 인프라 비용이 싹 사라지면서 수소 가격을 확 낮출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발전소이면서 수소 공장이고 동시에 주유소 역할까지 하는 만능 해상 플랫폼이 탄생하는 거죠. 여기에 바닷물을 먹는 물로 바꾸는 담수화 기능까지 얹을 수 있어서 물 부족한 나라들한테는 그야말로 구세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배 한 척이 전기에 수소, 거기다 깨끗한 식수까지 펑펑 쏟아내는 종합 에너지 상자가 되는 거니까요. 자, 이쯤 되면 아마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정말 이렇게 좋은 게 현실에서 가능한 일인가 싶고 어디 함정이 있는 거 아닐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넘어야 할 산도 있고 위험 요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중 제일 흥미로운 건 예기치 못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사업에도 큰 충격을 줬다는 사실이에요. 시보그의 원자로는 원래 HALEU라는 특수한 핵 연료를 쓸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연료 공급망을 러시아 기업이 거의 꽉 잡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전쟁이 터지자마자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핵연료에 의존하는 걸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결국 시보그는 첫 번째 모델에는 일반적인 전홍축 우라늄을 쓰기로 아주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연료를 바꾸려다 보니 중성자 속도를 늦춰주는 장치까지 다 바꿔야 하는 기술적 수정 작업까지 거쳐야 했거든요. 첨단 기술도 결국 이런 복잡한 국제정치 상황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인 셈입니다. 한국의 부유식 원전 사업조차 저 멀리 우크라이나의 포성 소리에 맞춰 방향을 살짝 틀어야 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말고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들은 아직 여럿 남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국제적인 규제가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점이에요. 떠다니는 원전에 대한 통일된 안전 기준이 아직 부족해서 나중에 책임 소재를 따질 때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안보 위협인데 원자로를 실은 배가 바다를 건널 때 해적이나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죠. 그래서 부유식 원전은 원자로를 배 제일 깊숙한 곳에 숨기고 4겹의 방호벽으로 감싸는 등 아주 철저한 방어 시스템을 갖추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외부 압력이 커지면 자동으로 물을 채워 침몰을 막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으니 웬만한 위협에는 끄떡없을 거예요. 세 번째 숙제는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환경단체들의 우려를 어떻게 잠재울지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건 이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 다 같이 풀어야 할 공통과제이지 한국만의 약점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세계적인 신뢰를 먼저 얻어낸 한국이 지금 이 게임의 판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정부랑 기업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지난 2023년 4월에 삼성중공업이랑 한국수력원자력 그리고 시보그가 정식으로 컨소시엄을 딱 맺었거든요. 이건 그냥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각 분야의 끝판왕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벽한 가치 사슬을 만든 겁니다. 시보그의 기술과 삼성중공업의 제조 능력, 그리고 한수원의 운영 노하우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거죠. 여기에 다른 한국 대기업들까지 가세하면서 연료 공급망까지 한국이 담당하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술부터 제조, 운영, 연료까지 모든 걸 우리 손으로 다 해내는 완결판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동남아 기업들은 이 기술을 들여오려고 줄을 서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요. 이건 단순히 우리 이런 거 만들 줄 알아요 하고 뽐내는 게 아니라 진짜로 팔 물건이 넘쳐나고 있다는 아주 기분 좋은 신호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진짜 짚어봐야 할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 일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